저 박용규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사한 이훈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훈재에 대해서는 주로 이분이 그 우리 말글을 연구한 국어학자이고 그런 활동도 하셨고 또 제가 요즘에 최근에 공부를 한 바로는 일제시대의 민족주의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이 안재홍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정인보 선생에게도 이어졌지만은 사실은 이훈재 선생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가이기도 했고 이 두 가지 업적도 있지만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일제 압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로서 최고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애를 독립운동의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분이 크게 세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세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전부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 민족이 가장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독립운동이 우리 전체 인구의 10% 200만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운동이 3.1운동이 있습니다. 이 3.1운동에 이훈재 선생님이 평안북도 영변에서 중등학교에 있을 때 이분이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또 평양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 이훈재 선생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훈재 선생은 우리 국내로 이제 북경에서 북경대학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이분이 중등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말글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몽시키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단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창설한 민족의식을 고취한 수양단체로서 흥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흥사단의 국내 지부가 수양동무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동무회에도 또 이분이 아주 중심 인물로 관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1925년에서 37년간 이광수라든지 주요한이라든지 또 김용병, 이훈재 이런 분들이 이제 수양동무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그 도발하면서 그 무렵에 초기에는 20년대 전반에서 30년대까지 30년 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박멸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대 후반에 가서는 민족주의자들을 탄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수양동무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도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한 1년 동안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독립운동 하면서도 우리 민족이 영구히 유지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민족의 정신의 양대 산맥은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말과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역사도 연구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말글을 유지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반일 성향의 민족주의 학술 단체가 여러 선생님들이 아는 지금은 한글학회라고 하지만 조선어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의학회에서도 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외솔 최연배 선생, 또 이국노 선생, 김윤경, 이희승, 신명균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여기 국학강좌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국노 선생 또 신명균 선생과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사실 이분이 옥사를 당해서 그렇지 그 일제의 애심 종결 판결문에 보면은 거의 그 이국노 선생이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분도 아마 징역 6년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 그 고등계 형사들이 결국은 매일 두드렸어요. 이 조서에 보면은. 그래서 맞고 또 6번이나 물고문을 받아서 이분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43년 12월 달에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은 민족주의자들도 일제와 협력하면서 일제 시기를 보낸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비타협, 일본 제국주의 세력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민족의 양심과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반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 비타협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세 분야에서 이윤재 선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선생님들 이윤재 선생 하면은 아마 호가 떠오를 겁니다. 호가 뭐지요? 한매. 예를 들면은 최연배 하면은 외솔입니다. 나는 항구로 외로운 소나무가 되겠다. 우리 국어학자들은 우리 말로 호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윤경 선생 같은 분은 철저한 크리스찬인데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호가 한결입니다. 이윤재 선생의 호는 여러 선생님들이 알다시피 환산입니다. 환산. 이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환산. 이 환산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당군 임금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조선이라고도 부르지만 환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해서 환산으로 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산 또 그리고 또 한글 우리말 호로는 이 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매. 한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 우리말인데 한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산이죠. 큰 산. 자기는 우리나라의 산, 나는 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호에 이게 사실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88년생입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43년에 순국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역시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20세기 초는 어린 시절에 이윤재 선생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 11년 동안은 서당, 김해의 서당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간 머리가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으로 알려졌고 이때 사스 삼경을 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말글과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하게 된 바탕,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암 박지원이 쓴 연하일기 있죠. 이 연하일기를 이분이 제일 먼저 일제시대에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도강록이라고. 순 한자로 되어 있는데
도강로 열알개 일부에 나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문 실력도 아주 갖추었고, 그러면서 이제 1905년까지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는데, 1905년 하면은 바로 울산의학이 체결되었고, 대한제국이 결국은 주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는 1910년에 망했지만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결국은 멸망되는 그런 시기에 이윤재 선생은 신식학교를 다닙니다. 이때. 그래서 김해에 있는 김해 공립고등학교 여기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기독교 학교 개성중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예, 대구에 있는 개성중학교를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분이 김해 공립보통학교로 다시 전학을 와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먼저 나오고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좀 그 학력이 특이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윤재 선생은 김해에 있는 이제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김해의 함영학교,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야학교의 선생님도 하고, 또 김해 합성학교에서도 우리 말들을 가르치고, 또 김해에서 이제 고향이고 거기서 자랐는데, 이분이 또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김해에서 가까운 마산에서 이분이 또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1911년에서 13년까지는 마산의 창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원으로서 우리 말을 가르치면서, 이때 이 마산에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된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됐는데, 나중에 이분이 평생의 친구가 되는 김윤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윤경을 통해서 주시경 선생이 쓴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알게 돼서 우리 말글 연구에 이제 이윤재 선생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연후에 이윤재는 더 큰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적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1915년에서 17년까지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수학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3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졸업을 한 건 아니고 아마 청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1918년에서 19년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바로 이윤재 선생이 바로 독립운동 전선에 이제 첫 번째로 뛰어든 운동이 바로 평안북도 영변 정주군이죠. 기독교 학교인 숭덕학교에서 이분이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바로 이 영변에서 전개된 3.1운동을 그 한 서너 분이 주동자인데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분이 독립선언서 한 40매를 등사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영변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윤재 선생은 체포가 돼서 보안법 위반으로 신의주 지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그 가혹한 형벌이죠, 사실. 이게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뭐 등사한 것이 이렇게 징역 1년 6개월이면 좀 가혹한 건데, 그래서 용감했던 이윤재는 평양의 그 복심 법원에 이분이 그 공소를 합니다. 근데 이 복심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윤재는 다시 지금의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 고등법원에 이분이 또 상고를 했어요. 근데 일제 재판부는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 판결문을 지금 번역해서 지금 써놨습니다만은,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윤재 선생님이 얼마나 기계가 대단했는가를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 그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3.1 독립운동에 나서는 것은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판사에게 그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반만년 내 그 독립국가로 역사를 이어왔다. 일본 민족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또 민족 자결주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 독립을 쟁취하는 이유가 뭐냐? 이윤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것이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것이 무슨 범죄가 되느냐, 이렇게 자기가 그 글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 재판 판결문이 그 일문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러나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살고 이윤재 선생은 나옵니다. 출소를 해서 마산에 자기 고향인 마산으로 가서 여기에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동아일보 기자도 했어요. 기자를 했더라. 그러다가 더 큰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3년간 한 3년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바로 이윤재 선생이 민족주의 역사가의 길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북경에서 21년에 북경에 머물고 있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그 신채호 선생이 쓴 역사 논설을 이분이 이제 국문법은 맞춤법 이런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교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신채호와 이윤재가 3년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북경대학 사학과를 다니면서 선진 역사학을 학습을 하면서 또 신채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상고사의 민족의 영웅이라든지 또 일제에 대한 비판, 또 대고구려주의잖아요. 그래서 대조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개소문, 을지문덕 이러한 영웅들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윤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학을 연구를 함과 동시에 이분이 또 누구를 만났냐면은 1922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계시다가 북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흥사단을 조직을 했는데 원동이원부라고 있습니다. 흥사단. 그래서 이 이윤재가 22년에 또 흥사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안창호의 그런 그 민족혁명, 인격혁명과 그 다음에 그 단결을 통해서 독립을, 민족의 단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년에 귀국을 해서 이분이 이제 옥사할 때까지 우리 국내에서 독립투쟁의 길을 그 이후로도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걷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23년에서 43년 옥사할 때까지 뭐라고 밝혔냐면은 이 흥사단의 국내 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양동우회, 수양동우회 동우회에 관여하면서 여기서 만든 그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겠다고 하는 동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윤재 선생이 우리 역사에 관계된 글이라든지 우리 마을글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분이 그 희망의 신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민족의 대계획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결국은 독립쟁취에 있다. 한 깃발 아래 모여야 된다. 이런 것을 당당히 밝힙니다. 물론
그 이훈재 선생이 이보다 더 과격하게 썼던 글들은 여러 편이 삭제가 됩니다. 하여튼 본강에 이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8편 정도를 기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중등학교 또 연희전문학교에서 결국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서도 우리말 조선어 과목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이 오산학교는 민족주의자들을 많이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글의 역사를 수업 시간에 가르쳤대요. 근데 일정들에게 걸려가지고 해직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정주에서 서울로 오셔가지고 서울에 이제 이훈재가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25년에서 37년까지 서울에 주로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협성학교의 교원으로 있으면서 교원 시절에도 이분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윤우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히게 되는데 이훈재 선생이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 청년 독립운동가를 숨겨줬느냐? 그래서 이훈재는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갑종 첫 번째 요시찰인으로 아예 규정이 됩니다. 이훈재의 경우. 자, 그 이후로 이훈재는 경신학교, 연희전문, 배제 중앙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면서 민족의식을 일관되게 고치를 시킵니다. 자, 일관되게 민족의식을 고치를 했는데, 특히 지금 우리 해화동에 가면은 경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교지를 보면은 1933년에 여기서 공부를 했던 그 제자가 이훈재 선생에 대해서 쓴 글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훈재 선생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마 틀림없이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너희들은 독립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조선어 교과의 과목의 조선어 교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우리 글로, 우리 한글로 작문을 해오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일제시대의 국어는 이건 일본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6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학생이 이게 한글로 이게 이를 못 써가지고 이게 일본 일문에 들어가잖아. 이게 개잖아요, 개.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훈재 선생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잠깐 울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학생이 이훈재 선생에 대해 글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참새가 어린 애들의 머리에는 올라가지 않는데요. 근데 호수아비에게는 참새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수아비는 살아있는 동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호수아비를 올라타서 참새가 쪼고 이렇게 괴롭히지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훈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얼이 없거나 민족이 얼이 없으면은 남들이 얕보고 결국은 침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훈재 선생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윤재 선생은 우리의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면서도 이분은 이 기독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이분이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 안동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1930년경에 일본을 상징하는 사쿠라를 한 20그루를 안동교회에 심었대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인 그 이윤재 선생이 목사와 싸웠대요. 아니 이 나라도 뺏겼고 이런 그 하느님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에 왜 일본을 상징하는 사쿠라를 심느냐? 이걸 당장 뽑아서 버려라. 근데 목사가 야 안 붙겠다 하니까 이윤재 선생이 싸우고서 그 날짜로 안동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그런 일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윤재 선생은 제가 공부한 바로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어요. 일본 놈들에게 단 일전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종로구 화동이 원래 이윤재 선생의 집입니다. 종로구. 그래서 연희 전문에 강의를 하러 나갈 때는 그 전차가 다녔잖아요. 일제시대. 근데 이윤재 선생은 반일주의자이기 때문에 애놈들에게는 일전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연희 전문까지 걸어서 다녔대요. 그런 그 일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산 밑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혼마지라고 있습니다. 본정이라고 합니다. 충무로 일대. 근데 이윤재 선생은 애놈들이 있는 거리는 단 한 발자국이라 밟을 수가 없다. 밟지를 안 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가 아는 친구분의 아들이 이 혼마지에 있는 진곡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놈들이 사는 지역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계선에서 서가지고 애식이 끝나고 한 2~3시간이 걸릴 때까지 거기서 서 있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 아는 친지분의 그분에게 부조를 했다는 그런 일화를 남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윤재 선생은 그런 그 자기의 생각을 일제시대 행동으로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일 활동을 하면서 이윤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수양동무회에서도 중심 인물로 참여를 하면서 많은 글을 쓰면서 여기서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홍사단의 4대 정신이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일 겁니다. 예. 이거를 통해서 인격이 반듯하게 세야 되거든. 인격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동시에 결국 인격체들이 모여서 결국 단결을 통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만이 조국을 해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창호의 그런 그 사익보다는 공을 앞세는 대공주의죠. 큰 공익을 우선하는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 실천한 분이 이윤재 선생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윤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37년 6월 달에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1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또 했습니다. 근데 서대문 그 수양동무회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서 대다수의 분들은 이광수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수양동무회에 관여했던 분들은 친일 37년 이후에 가게 되면은 친일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친일로 가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말글을 연구했던 김윤경 선생도 수양동무회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이윤재 선생 이런 분들 그 다음에 38년에는 또 수양동무회와 비슷한 사건이 흥업불합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최연배라든지 이런 분들은 친일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어디로 모이냐면은 조선어학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훈재는 1930년대부터 조선어 연구에 조선어 학회에 들어와서 중심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후에도 조선학회가 추진하고 있었던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작업에 또 이분이 또 뛰어듭니다. 자, 그러시다가 결국은 42년 10월 달에 결국은 일제에 또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냐. 이때는 함경남도 홍원경찰서 함흥 감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맞아 죽었습니다. 네, 고문으로. 자,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이분이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민족주의 학술단체가 조선어학회라고 있는데, 이 조선어학회에서 이훈재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조선어학회가 일제시대에 전개한 운동을 한글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한글운동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하고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일본인 학자들이 쓰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자가 섞여 있는 어문운동,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국어학자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어문운동은 이게 말글이죠. 우리 말글 운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조선학회의 학자들이 추진했던 한글운동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한글운동이니까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보급한 운동이냐, 문자를 연구하고 보급한 운동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용어를, 역사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왜 써야 되냐면은 주시경 선생이 이미 한글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말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였던 매솔 최연배 선생도 한글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의 글자인 훈민정음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운동, 또 이국노 선생도 한글운동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용어를 지금도 쓰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예. 자, 그러면은 일제시대에 조선학회가 전개한 한글운동은 이건 그러면 우리 말글을 연구한 그러면 어문운동이고 단순한 국어운동이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거 더하기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보존 플러스 결국은 우리 말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결국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은 우리 조선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우리 성과 이름도 뺏고 우리 말글도 다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글을 유지하려는 운동은 결국은 민족해방운동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어독립운동이에요. 그러나 국어독립운동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일제 시기에는 일본어가 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운동은 결국은 언어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글운동은 언어독립운동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훈재를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매솔 선생, 그 다음에 신명균, 이런 분들이 조선학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말글을 어떻게 그럼 유지하려고 했느냐, 한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자를 만들었지만은 사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맞춤법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회의 한글운동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시경이 줄거리는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독립국가라면은 말의 민족어의 규범,
규범이 통일돼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말글의 규범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조선학회에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바로 조선학회에 관여했던 분들이 우리 한글, 우리 조선어 한글이 이 맞춤법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철자법. 이걸 통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빨리 일본도 통일했었고 구라파도 통일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많았고요. 예를 들면은 이금노가 1911년에 사간도로 갈 때 평안북도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이 고추장을 달라고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비벼 먹는 음식을 주라. 그러니까 평안도에 있는 그분이 댕가지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추장이 댕가지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학회 선열들은 표준어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민족의 규범, 문법을 정리하는 거는 뭐냐면은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래어를 외국어죠. 외래어 표기법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런던, 지금은 런던이라고 하지만은 일제시대 글을 보게 되면은 론돈으로도 돼 있고 문돈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윤돈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래 표기법으로 통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학회가 이 3대 사업을 벌리는데 이윤재 선생이 전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한글 맞춤법을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그래서 맞춤법을 3년 이상을 세미나를 해가지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옵니다. 이게 이 맞춤법 통일안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이 결국은 이게 이제 국어 규범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일개 학술단체가 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어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의 어휘를 표준어로 정한 일을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36년에. 그리고 1940년에는 이분들이 10년을 작업을 해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또 제정을 했습니다. 조선학회에서. 근데 여기에 이윤재 선생이 전부 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윤재 선생의 글 가운데 우리 맞춤법을 연구하면서 이 이윤재 선생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 글을 쓸 때 국한문 혼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를 써서는 안 된다. 국문 한글로만 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윤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나는 점심 제가 그 4쪽에 적어왔습니다. 나는 점심밥과 우유와 차를 먹었다.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이것을 일문도 집어넣고 영문도 집어넣고 한자를 집어넣으면은 나는 벤또와 그 다음에 MILK 밀크와 그 다음에 그 차자 차를 먹었다. 이거는 결국 영문하고 결국은 한자와 일문이 이게 섞인 거죠. 이렇게 문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회 선열들이 우리 말은 우리 글로 우리 한글로도 모든 표기를 다 할 수 있다. 문자 생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 후에 이윤재 선생은 옥사를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이국노라든지 최은배 선생이 미군정 시기 때 1948년에 이분들이 국어정책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서 우리 문자 생활은 순 한글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일문이라고 하는 것. 일문은 가나하고 한자가 섞여야만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경우는 순 한글로 다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윤재 선생이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학술지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의 대부분의 잡지는 거의 20호라든지 3, 40호를 넘기지 못하고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93호까지 나옵니다. 이 조선학회 한글 잡지는. 근데 그러면은 이런 학술지를 내려면은 한 3,000권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이 잡지를 낼 때 돈을 제일 많이 냈느냐? 이윤재 선생님이 이걸 냈대요. 그러면 이윤재 선생님 그러면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형편에서 이분이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에 쓴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어 교과서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의 독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상하본으로 나왔는데 30년대에 나왔는데 4,000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이 인쇄가 굉장했는데 결국은 한글지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은 없고, 그래서 이윤재 선생이 나중에는 이 문의 덕분에 판권을 그 출판사에게 넘겼대요. 판권을 팔아서라도 우리 한글지를 계속 내야 된다. 그런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족의 규범을 수립하는 일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전은 주시경 선생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로 1914년에 돌아가셨고, 결국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은 만들고 우리 말은 그대로 썼죠. 그러나 국어사전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1910년에서 20년까지 일본 놈들은 우리 민족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어 사전에 맞서는 사전을 조선학회 학자들이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해가지고 40년에는 조판까지 들어갔습니다. 16만 어휘를, 우리 말을 모아가지고 16만 어휘를 한글로 정리를 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조선어 대사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는 우리 말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학회는 민족의 규범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들기 때문에 탄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일제는 결국은 이 조선어 사전도 조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33명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 16만 어휘의 이 사전 원고가 바로 판결을 받게 되는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종로구에 있어 화동에 있었던 이 사전 원고 뭉치가 어디로 갔냐면은 함흥형무소까지 갔습니다. 함흥형무소에서 다시 해방 후에 우리 서울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16만 어휘의 조선어 대사전을 만드는 그 편찬 전임위원으로 이윤재 선생이 감옥에 조선학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사전 편찬 작업을 해냈습니다. 자, 일제시대에는 이 조선어 대사전이 못 나왔죠.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서 드디어 47년에 제1권이 나옵니다. 그 1권의 제목이 뭐냐면은, 이 대자가 뭐로 바뀌냐면은 이게 큰 사전으로, 이게 조선말 큰 사전이죠. 원래 일제시대에 내려고 했던 사전은 이 조선어 대사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큰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도 이윤재 선생이 참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윤재 선생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이 대사전은 이 권수로 보면 여러 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권짜리 사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훈재 선생이 자기 집에서 이 우리말 어휘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에서 한 34년, 35년까지 중사전 한 8만 어휘에 달하는 어휘를 모아가지고 풀이를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수양동의 사건이 터지고 조선학교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이훈재 선생이 중사전의 작은 사전은 일제시대에 결국은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사전은 해방 후에 이훈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사이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국어국문과 교수가 됐던 첫 번째 사이인데 이훈재 김병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학회에 머물면서 북쪽으로 월북하기 전에 48년에 우리 서울에서 표준 조선말 사전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전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1948년에서 큰 사전은 1957년에 나옵니다. 또 이희승 선생이 만든 국어대사전이 나오거든요. 이건 61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1년, 57년 전까지는 바로 이훈재 선생이 만들어낸 표준 조선말 사전이 우리 국어 사전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훈재 선생 하면은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범을 수립하는 운동에도 참여했고 우리 사전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독립기념관에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책을 쓰면서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무슨 활동을 한글운동에서 무슨 활동을 제일 많이 했느냐, 우리 한글을 우리 보급하는데 이분이 제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학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이국노고 우리 국어문법의 대가는 외솔 최은배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말본을 쓰신 분이죠. 그리고 그 맞춤법 통일이 아니라든지 표준말이 정해졌으면은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보급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급운동은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이 이훈재 선생님이 강연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훈재의 활동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분이 한 14년 동안이나 우리 한반도 만주까지 가서 우리 동포들 앞에서 한글 보급운동을 했습니다. 그 보급운동 한 이유는 결국은 문맹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 무슨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죠. 문맹인 상태에서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들은 1930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79%가 우리 조선인들을 문맹입니다. 한글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은 영구히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민족이 문맹률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일본어만 보급하는 일본어 상용운동만 벌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훈재 선생의 한글운동이 왜 독립운동이 되느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방에서 조선어학회 이 종로구 화동 사무실에 지방의 청년들이 오면은 이훈재 선생님은 아예 자기 자신을 죽을 줄을 아예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지방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총칼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말글도 뺏기고 우리 역사도 뺏기고 국토도 뺏겼지만은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족운동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족운동은 결국은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한글운동은. 자, 그래서 이훈재 선생은 43년 12월 8일 날 결국은 옥사를 했지만은 우리 민족사에서 제일 혁혁한 그런 독립투사로서 독립투사이고, 우리 조선학회 33인 중에서 이번에 광화문에 올해 8.15를 전후해서 조선어학회 항일투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환산 우리 이훈재 선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학회 사건에 끌려가가지고 역시 고문받아 죽은 분이 환징 선생님. 그 다음에 징역 6년을 형벌을 받은 세 번째 인물이 이국노 선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징역 4년을 받은 최은배 선생. 그래서 그 형량순으로 33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록이 되고, 그 세종대왕상 광화문 그 왼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학회 항일투쟁 기념탑이 아마 올해 쓰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훈재 선생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은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또 보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문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훈재 선생은 우리 말글에 대한 글도 많이 썼을 뿐만 아니고 수십 편의 역사 논설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한빛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창간해가지고 우리 말글 역사를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일관되게 했고, 또 신채호 선생은 화랑도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난가 사상을 강조했다면은 박은식 선생은 민족의 혼을 강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인모 선생은 민족의 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에서 이훈재 선생은 뭐를 강조했느냐? 이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조선아가 돼야 된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선아, 조선 우리는 조선 사람이 돼야 된다. 조선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제시대에 나라가 뺏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이분이 일관되게 강조한 두 개의 민족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치르렀는데 바로 한글날입니다. 이때는 일제시대에는 26년부터 훈민정음 반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가갸날이 됐다가 한글날이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도 바로 한글날 행사를 이국노 선생이나 이훈재 선생이 계속 행사를 치르러 왔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또 우리 민족의 기념일로 바로 이분이 우리 국내에서 개천절 행사에 많이 이분이 관여를 합니다. 개천절을. 그러면서 이분이 이 대종교에 대한 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런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단군이 제시한 홍익인간 제세2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개천절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주최한 그 개천절 행사에서 강연도 하고, 또 동아일보에도 개천절에 대해서 기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대종교를 만드신 분은 단군이님이 만들었고, 그 대종교를 다시 중광시킨 분이 나철 선생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에 대종교와 조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훈재는 그 글에서 바로 이 나철과 제2대 교주인 김교원 선생의 순교를 지리자, 이렇게 그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헌신한 분이 이훈재 선생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